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전 강독은 특강으로 단군 조선과 북방 유목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 유엔 부친도 동북아 고대사에서 이렇게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데요. 오늘 김연일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원 김현일입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그 북방 유목 민족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 최근에는 뭐 책도 한 권 냈습니다.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이라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그 단군 조선과 북방 유목민족 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환단고기, 이 환단고기에도 북방 유목민에 대한 이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은 단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 기록들을 살펴보기 전에 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제 그 초원지대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유라시아에는 그 동서로 거리상으로 따지자면 한 7,000m 내지 8,000m 정도가 8,000k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거리로 그 동서간에 그 벨트가 초원지대가 벨트 형태로 이제 펼쳐져 있죠.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제 좀 북쪽으로 가면 만주 지역이 나오고 그 싱알랭 산맥이 있습니다. 그 싱알랭 산맥 너머에서 이제 초원지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몽골 초원 그리고 이제 카자크 초원지대 그리고 이제 흑해 부간 그리고 이제 헝가리까지 펼쳐져 있죠. 이것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벨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유라시아 그 스텝지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나무도 없고 목초만 무성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몽골 초원지대의 사진입니다. 한 소년이 이제 말을 타고 있는데 몽골인들은 뭐 어려서부터 이제 말을 타니까 거의 말을 자유자재롭게 그 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도 한번 그 말이 타고 싶어가지고 몽골 초원에서 탄 거는 아니지만은 저 파미르고원 신장 답사를 갔을 때 이제 파미르고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키르기즈족들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제 키르기즈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키르기즈 소년이 갖고 있는 말을 돈 좀 주고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그 나타난 이 북방 유목민 기록으로는 그 3세 단군, 이 가륵 단군 때인데요. 그때 그 여량, 욕살, 삭정이라는 사람을 여량은 지방일 테고 욕살은 이제 관직명이 되겠죠. 삭정이라는 사람을 약수에 유배시키고 후에 그 땅에 봉안이 흉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BC 2177년경의 일입니다. 그 삭정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또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고 또 약수가 어느 지역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약수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강 이름이죠. 그런데 좌우간 그 열양육살 삭정을 약수에 유배시키고 이 사람을 나중에 그 땅에 어떤 우두머리로 봉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이 기록. 어떤 사람들은 2177년에 이런 그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제가 사마천의 사기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요순 시대에 그런 북방 유목민들이 흉노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역사학에서는 물론 이제 주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말이 가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BC 30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이 사람들과 친해져 가지고 그 이후에 그 마차도 그러니까 이제 말이 끄는 마차도 이제 발명이 되고 그 했는데 바로 이 그 몇백 년 뒤에는 아마도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기마 유목민들이 나오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세기 3세 가륵 당군조에 나오는 욕살 삭정을 약수에 유배시키고 그 사람이 뭐 흉내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그 기록 자체가 완전히 그 믿을 수 없는 기록은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가륵 당군조에 강거가 나옵니다. 강거. 이 강거도 후대에 보면 유목민족, 특히 이제 소구드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주로 이제 상업 활동을 그 영위했던 실크로드에서 아주 그 활발히 활동했던 그런 소구드인들을 소구드 족속을 이제 중국에서는 강거라고 그 불렀는데 이들을 그 3세 가륵 당군이 지백특에서 토벌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지백특이 어딘지도 물론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혹시 이러한 그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오사구 당군에도 그 임금이 자신의 아우 오사달이라는 사람을 몽골리 한으로 봉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혹자는 지금의 몽골족이 그 후손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이제 좀 띄어서 15세 대엄 당군조에는 그 남선비 대인으로 봉했다라는 그 당군의 아우 대심이라는 사람을 남선비 대인으로 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비족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국 기록에서는 이제 한 AD 1세기경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BC 1622년 기록에 나온다니까 이 참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단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기 같은 책에 보면 이제 그 12황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나라 이름으로서 이제 선비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그 삼성기에 나오는 선비국과 이 선비족과의 관계도 우리가 함부로 있다 없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000년기로 내려와 가지고 28세 당군조에 빙해 제한이 견사 입공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빙해니까 이제 이제 북해가 되겠죠. 저 북빙양 있는데 북극해가 되겠습니다. 그 얼음이 어는 이 빙해의 면한 지역의 여러 우두머리들이 와서 이제 그 공납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BC 954년 경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0세 당군 때도 뭐 이번에는 이제 흉노입니다. 이 흉자가 이제 중국 기록에 나오는 흉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자관 흉노족을 가리키는 거로 보입니다. 흉노족이 들어와서 이제 공납을 바쳤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세 추밀 당군 때는 선비산의 추장 문고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공납을 바쳤다. 그 선비산이라는 산은 내몽골에 있는 그 산으로서 선비족이 여기서 이제 기원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산의 추장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5세, 거의 고조선 이제 말기입니다. 당군조선 말기. 이번에는 이제 북막추장이니까 북쪽에 황무지가 되겠죠. 내몽골 사막지대 아니면 고비 사막지를 의미할까요? 자관 그쪽 사막 지역에 앵리 거길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죠.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말을 200필 바쳤다. 험마 200필 그리고 청공벌련 공동으로 연나라를 이 중국 전국시대의 그 연나라라고 맨 동북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고조선하고 그 맞닿아 있던 이 연나라를 같이 정벌하자라고 이제 청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연나라의 상국을 함께 공격했다라는 아주 귀중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전투에 대해서 상세한 그 내용은 없고 이런 그 간단한 언급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세 당군 때도 북막추장이 그 와서 이제 음악을 바쳤다. 이건 아마 악기를 바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7세 마지막 당군입니다. 그 당군 조선이 이제 망하고 북부여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당군인 이 고열가 당군 때에도 북막추장이 이 아리당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당군 조선과 티각태각하던 연나라를 함께 정벌하자라는 그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열가 당군은 나라의 그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진시황의 진나라에 망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통일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관 그런 기록이 이 환단고기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 북방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드문드문 그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 민족들에 대한 이 본격적인 이제 그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1000년기입니다. 먼저 서양을 살펴봅시다. 서양이 이제 더 먼저 그런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서양에서 흔히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 그리스 사람이죠. 아테네인은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당시에 문화 중심지가 아테네니까 아테네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해서 이 역사책을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 사람입니다. 그의 그 역사, 히스토리아라고 되어 있는 역사책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려 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두꺼운 사서가 되겠는데요. 그 사서의 이제 그 주제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들이 있죠.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주제로 해서 쭉 풀어나가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한두 족속이 개입한 게 아니고 숱한 족속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족속들에 대한 일종의 민족지 에스노그래피죠. 이 에스노그래피를 많이 남겨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고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인류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 기록이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사본에 보면 네 번째 책에 보면 스키타인들 당시의 그리스인들과 접촉하던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잘 알고 있던 유목민족이 바로 이 스키타인들입니다. 스키테스라고 하죠. 이 스키타인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고 그 중에 이 다리우스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스키타의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던 한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BC 513년의 일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올려놓은 곳은 바로 그 스키타 원정 다리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해협을 건너가지고 흑해 서안입니다. 서안을 따라서 진군을 했죠.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 선입니다. 그걸로 해서 흑해 북안까지 갔다가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가 제대로 적과 전투도 못하고 스키타인들에 의해서 거의 조롱만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이 군대를 돌려서 퇴각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다리우스 대왕의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석벽 같은데 이 사람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스툰 비각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염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염이 상당히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서 여러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 지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던 영역의 여러 지방들입니다. 여러 지방들이 이제 바친 조공의 액수를 이제 이 원의 크기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부터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북부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속해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조그만 도시국가 인구가 기껏해야 수십만에 불과한 아테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국가였는데 인구가 한 4, 50만은 됐을 겁니다. 시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와서 사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큰 경우고 대부분은 몇만 정도예요. 그런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거대한 거인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었던 거죠. 그 전쟁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이 지도에서 보여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목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동쪽에 가면 사카족이라고 해서 스키타인들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인데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알타이 일대에서 살던 유목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스키타이 계통의 유물들을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일종의 벨트 버클입니다. 이런데 동물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새겨서 일종의 이제 판식이죠. 금으로 장식
금장식을 만드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키타인들이 남긴 물론 이제 왕이라든지 어떤 수장들의 무덤일 겁니다. 이런 무덤을 쿠르간이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부르는데, 이 쿠르간들이 이 스키타인들이 살던 흑해 부간, 오늘날의 이제 남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요새 또 이제 전쟁의 기운이 마구 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 여기에 보면 이 스키타인들의 쿠르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그런 고분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에 있는 무덤 구조도 적석 목각분 형태의 그런 고분들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책에 보면 이 스키타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흉노에 대한 중국 역사가인 사마천의 기록과 아주 유사한데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자면 이들은 도시도 성곽도 없고 집을 수레에 싣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활쏘기에 능하다. 그리고 농경이 아니라 목축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불패의 부족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보다는 기마 유목민이 이 사냥도 하고 또 그다음에 늘상 말을 타고 다니니까 훨씬 더 이제 전투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키타인들이 이 전사로는 뭐 최고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이라든지 뭐 양, 소 등을 사육을 하지만은 돼지는 사육하지 않았다. 그리고 돼지는 또 제물로도 바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돼지는 유목민들이 끌고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유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키타인들의 전쟁 관습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맨 처음으로 죽인 적의 피를 마신다. 그리고 전투에서 죽인 적의 머리를 가져온 자만 전리품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적의 머리 가죽을 벗겨서 손수건처럼 사용한다. 용맹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적의 두개골로 금박을 입혀서 술잔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뭐 흉노에게서도 나타나고 여러 유목 민족들한테 나타난 일종의 공통된 관습 같아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키타인들이 이 스키타인들의 뭐 사촌 정도라고 할까요? 동방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을 사카족이라고 했습니다. 사카.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알타이 산맥,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도 많이 살았는데, 그 증거로서 파지리크 고분이라고 20세기에 발굴이 된 유명한 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분에 묻혀 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고스란히 거의 썩지 않고 거의 영구동토대였기 때문에 이게 썩지 않고, 심지어는 뭐 시체도 미이라화돼 가지고 그대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카페트도 있는데 그 카페트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스키타이 사카족 아마 기마 전사의 이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에 가면 카자흐스탄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맨이라고. 그러니까 사카족 왕이 되겠죠. 왕인데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금으로 된 그런 금 갑옷을
있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굴이 되었죠.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그림을 볼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사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그 박물관을 돌아봤는데, 거기서 찍은 그 사진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 당시 이 사카족 그 관습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카자흐스탄의 그 수도가 옛날에는 그 알마티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쪽 시베리아 쪽에 가까운 아스타나라는 곳으로 그 수도를 이전을 했죠. 그래서 원래 그 아스타나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초원지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지역인데, 거기다가 일종의 이제 계획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종시라고 해가지고 계획도시, 행정 수도처럼 그 계획도시를 세웠잖아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기에 근사하고 한데, 여기에 이제 그 국립박물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는 이제 그 박물관 그 입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그 유목민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입구 쪽에 여러 그 기마상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한 인물이 그 골든맨, 황금 갑옷을 입고 발견이 된 그런 인물을 이제 그 말에 앉혀서 이렇게 세워놨죠. 요 그 왼쪽에 사진은 이제 이 사카족, 이건 뭐 스키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던 그런 당금입니다. 청동 당금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 북방지 우리 그 고조선에서 사용하던 비파형 동공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 스키타이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는 스키타이 사카족뿐만 아니라 스키타이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흉노까지도 보면 이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일종의 장식 스타일입니다. 동물 양식이라고 하죠. 애니멀 스타일. 그 동물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금 장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이라는 거는 철하고는 달리 썩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땅 속에, 특히 이제 수장급 무덤에는 이런 게 많이 부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골든맨, 카자흐스탄이 자랑하는 이 골든맨의 모습인데요. 입고 있는 갑옷은, 그리고 무덤에 이제 묻힌 상태로 묻힌 이 골든맨이 입고 있는 갑옷입니다. 이게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금. 그리고 높은 모자, 높은 형태의 모자, 화살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이 갑옷을 이루는 금 조각이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유목민족들, 유라시아 초원지대 유목민족들한테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복입니다. 브론즈 콜드론이 되겠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청동 소치입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낙타 머리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제의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제물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제의용 동복으로 보이는데요. 동복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제용으로 사용이 되었던 건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제 그 고기를 삶아 먹는 그런 이제 요리용 기구가 아니었나. 요리용 기구로도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아스타나 박물관에서 제가 좀 눈여겨 본 건데 이건 귀걸이입니다. 황금 귀걸이죠. 여자들이 아마 했던 귀걸이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신라의 그 귀걸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자, 그 사카족 기마 전사의 모습입니다. 말 위에다가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이제 그 말이 전진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이 영어로는 이제 파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기마 민족들이 능숙하게 그러니까 말을 잘 타니까 자유자재로 이제 능숙하게 모으니까 말 위에서 이제 뭐 활도 자유롭게 이제 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그 뒤로도 쫓아오는 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샷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사카족 이것도 우두머리에 그 무덤에서 이제 발견이 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복원을 한 겁니다. 그 머리에는 그 곡갈 모자라고 하죠.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카족뿐만 아니라 스키타이인들도 이런 모자를 즐겨 썼던 것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암각화 같은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렀던 곳은 그 옛날 수도였던 알마티 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나 국립박물관보다는 훨씬 이제 전통이 깊고 오래된 곳이죠. 저는 여기가 상당히 그 마음에 들었는데 그 동네도 이제 걸어서 산책하기 좋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보니까 그 한 또 이제 인물상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황금맨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맨하고 옆에 이제 그 있는 그 인물이 있는데 요 인물은 역시 이제 무덤에서 발굴이 된 유물을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흉노 왕, 흉노 우두머리, 이 흉노족의 아마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 이제 나온 그 유물들로 복원을 한 그런 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 형태의 동복들, 그러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이거는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니까 김해에서도 이 동복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헝가리 같은 데서도 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복들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그 찍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우리 그 같이 답사 팀에 사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잘 구도를 잘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답사 사진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PPT에 사진들을 올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 유물로는 요거는 이제 흉노 때보다는 이제 투르크 시대 그 6세기 이후에 투르크 시대 그 무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물입니다. 이 석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모습을 무덤 앞에 세워놓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장승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그 손의 모양 같은 게 일정합니다. 이 손에는 이제 뭐 병이라든지 잔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석인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논의가 많은데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적의 그 숫자대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무덤 하나에 그 석인상이 여러 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석인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그 상징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게 굉장히 이건 뭐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마타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박물관 말고 알마티 박물관 말고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저 천산산맥 쪽으로 가면 이식 그 박물관이라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사진에는 안 담았습니다만은 이 박물관 옆에 이 경주 고분처럼 큰 고분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분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골든맨 황금 인간이 이제 발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발굴을 하면서 그 유물들을 이쪽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박물관을 이제 지었던 모양인데 박물관 자체는 자그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뭐 한 30분만 가면 또 이제 천산산맥으로 올라가요. 그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그 지금 지도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그 지도입니다. 그 사실 뭐 카자흐스탄 엄청 크죠. 우리나라에 아마 이것도 뭐 한 10배, 20배나 될까요? 남한에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영토가 엄청 넓습니다. 그것도 뭐 산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평지니까 엄청나죠. 이제 아스타나라는 수도는 신수도는 이제 그 시베리아 쪽에 가까운 여기서부터 거의 시베리아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에는 뭐 제가 물어보니까 영하 한 30도 정도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동차가 운행되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알마티는 이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이제 바로 중국하고 이제 국경에 가까운데 요 그 천산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마티 근처에 있었던 이제 그 고분군이 이식 고분군인데 거기서 이제 황금맨이 발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스키타이인들에 관한 여러 전문적인 책들에서 봤던 그런 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요건 뭐 모사품입니다. 원형은 아니고 많이 이제 역사책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스키타이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린 이제 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기로서는 이 활을 또 자유자재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활 쏘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옷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 밑에 말을 나무에 메어두고 쉬는 그림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말을 이끌고 이제 전사들이 사카족 전사들이 전진하는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을 머리에는 이제 고칼 모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키타이인들이 좋아했던 이 동물 문양의 그런 장식품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뭐 약탈을 많이 해서 금이 많았는지 아니면 교역계 종사를 해서 금이 많았는지 아니면 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카족이나 스키타이족은 알타이 지역에서 이 금을 많이 채굴을 했다.
금광이 아니고 뭐 일종의 사금이죠. 그래서 사금이 많이 그곳에는 났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나는 이제 금으로서 이렇게 금장식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금광을 금산지를 지키기 위한 상상의 동물로서 그리핀이라는, 그러니까 독수리와 이제 사자의 모습을 결합한 그런 상상의 동물상도 만들어낸 것이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그런 동물 문양의 상. 그리고 맨 밑에는 보니까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용 같습니다. 용. 요것도 이제 상상의 동물인 것 같고요. 요거는 글쎄요, 양을 가지고 아니면 사슴을 가지고 좀 변형을 시킨 그런 모습 같고, 자가 뭐 상상의 동물들을 장식품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자, 자관 이 조그만 박물관에도 역시 이제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이 골든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인가 올라가니까 이 골든맨 상이 딱 당당하게 이제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키타이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이제 사카인들의 유물들, 이 카자흐스탄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유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동양으로 넘어와서 동양에서는 이 사마천의 사기가 역시 이제 사마천도 헤로도토스처럼 중국에서는 뭐 역사의 아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긴 방대한 기록에도 유목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특히 이제 흉노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제 연대를 볼 때는 카무제 때의 사람이니까 기원전 이제 2세기부터 1세기 기원전 1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에 비해서는 뭐 한 300년 이상 뒤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관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도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사마천의 사기는 그보다 더 두껍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까치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7권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으로는 뭐 130권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130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흉노 열전이라고 열전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인물들의 전기를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열전이죠. 그 열전 중에 흉노 열전이 있습니다. 흉노족에 관한 이제 기록이죠. 뭐 봉기는 이제 제왕들의 기록이니까 거기에 넣을 수는 없고, 세가는 이제 또 중요한 왕들 왕은 아니라도 왕족들 이야기니까 세가에도 넣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열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권 110의 흉노 열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후에 여러 사람들의 열전도 흉노족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흉노족과 전쟁을 했던 장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데 이 흉노열전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흉노의 선조는 하우시의 후예로 순유라고 불렸다. 당우 이전에는 산융, 허뮨, 훈육 등의 여러 종족들이 북쪽 오랑캐 땅에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선조가 하나라 때의 후예인 후예로서 불리기를 순유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말로도 흉노를 식류라고 하잖아요. 식류. 그것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흉노가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상으로서 뭐 순유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관 그 연대를 하나라 때로 잡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기원전 2000년 이전이죠. 그리고 당우는 이제 그 요순을 말합니다. 요순 시대 이전에도 그런 그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산융, 허뮨, 훈육 등으로 이제 불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쪽 오랑캐 땅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본 환단고기의 기록도 그렇게 그 황당한 기록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당시에 한무제 때 흉노와 전쟁을 무려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고 또 중요한 국가적인 이제 그 연구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도 흉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 뭐라고 하느냐? 헤로도스하고 비슷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이겁니다. 가축을 따라 이 사람들은 옮겨 다닌다. 그리고 그 어떤 가축을 키우느냐? 말, 소, 양이 대다수고 낙타나 노새, 나귀 등은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흉노 같은 경우는 낙타도 키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초를 따라 이동하고 성곽도 없고 도시도 없다는 이야기죠. 정착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 분유지는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뭐 할당된 땅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땅이라는 게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경계가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누구는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가축을 키우고 누구는 그 옆에서 가축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경계는 없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땅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흉노의 생활 방식 보면 여름에는 하영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런 그 초원지대로 가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 따뜻한 그 계곡이라든지 바람이 덜 부는 계곡이라든지 좀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그 겨울을 지내고 다시 그 겨울이 끝나면 그 하영지로 여름 그 하영지로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문서는 없고 말로서 약속을 하였다. 흉노는 문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자가 가장 먼저 이제 발견이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투르크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관 흉노 같은 경우는 흉노 자체의 문자는 그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서는 없고 말로서 이제 구두 약속을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의 뭐 전투 방식, 스키타인들의 전투 방식이나 거의 똑같죠. 그 활을 능숙히 다루고 모두 갑옷을 입고 기병 역할을 한다. 당연하죠. 말을 잘 타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한두 마리 거느리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를 거느리니까. 심지어는 뭐 전쟁을 할 때도 한 마리만 병사들 1인이 한 마리만 그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를 같이 몰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갈아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그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가축을 따라다니고 짐승을 활로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고 위급한 때에는 싸우고 공격하는 것을 연습해서 침략과 정벌을 했다. 이것이 그들의 천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면 진격하고 불리하면 후퇴하고 달아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굉장히 그 어느 면에서 보자면 중국인들하고 달리 유연했던 거죠.
스키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사마천이 보기에는 흉노는 좀 오랑캐적인 그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예의라는 건 싸그리 무시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흉노 사회가 상당히 그 평등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했던 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왕이와 함께 모두 가축의 고기를 같이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이니까 그만큼 이제 평등했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중국인들이 보기에 흉노인들은 그 젊은 사람을 우대해 가지고 장정들은 이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약자들은 그 나머지를 먹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효사상에서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목민 입장에서 보자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생모 아닙니다. 생모는 아니고 아버지의 이제 후처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 형이 죽으면 뭐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 이겁니다.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관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고구려에도 이런 그 형사 취수제 같은 것은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고구려도 그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원래는 그 이런 흉노 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인류학적인 어떤 그 관습이라는 것은 잘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북방 유목 민족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형사 취수제라는 게. 예. 그런 이제 그 관습과 문화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선 그 왕을 선우라고 했다. 선우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관 택리고도 선우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택리고도가 뭐냐? 탱리라는 건 탱글입니다. 투르크어라든지 몽골어에서도 탱글이라고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하늘을 뜻합니다. 고도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천자죠. 선우는 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자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나중에 중국도 뭐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자관 먼저 그 북방 유목 민족들이 흉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탱글이 그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는 하늘을 숭배하는 거죠. 탱글이 숭배. 그리고 이제 그 통치 방식으로는 이게 흉노가 그 3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우가 있고 선우는 이제 가운데 지역을 맡고 영토가 넓어서 그런지 그 서쪽에는 우연왕 그리고 동쪽에는 좌연왕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 볼 때 왼쪽이 이제 그 좌연왕이 되고 오른쪽 지역이 우연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을 좌연왕으로 선우의 아들을 좌연왕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관 요거는 고조선 당우조선에도 나타나죠. 당우조선에서도 그 사만 광경제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통치 제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그 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한 그런 삼수 사상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당군조선도 이런 그 분할 통치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북방 민족과 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또 우리 조상들하고도 비슷한데 1월 숭배, 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1년에 몇 번씩 천제를 거대하게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기에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제 한나라와 이 흉노 제국 간의 그 관계, 주로 이제 전쟁이죠. 많이 이제 특히 이제 한무제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3년 동안인가 전쟁을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한 60년간은 두 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 평화스럽게 공존을 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이제 항고조 때 그 유방이죠. 유방이 이제 그 흉노를 정벌을 하려다가 된통 당해요. 이 유명한 이제 백등산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 산성 대동 근처에서 일어난 그 전투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멸당할 그 처지에 빠졌는데 그 뇌물을 주고 그 선우의 어떤 그 왕비를 구워 삶아가지고 선우로 하여금 이제 그 포위 공격을 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항고조도 바보가 아니니까 흉노 제국과 흉노와 이제 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공납을 바치고 일종의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그 비단도 바치고 곡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술도 실어다 주고 그리고 또 때때로 그 공주들을 이제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공주를 보내기 싫으면 이제 그 좀 높은 왕족의 딸들을 공주라고 이제 칭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우의 그 왕비로 삼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호적인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이러한 그 우호적 관계가 한 60년간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농경 사회와의 그 교역을 원활한 교역을 이제 행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그 평화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인사들은 때때로 이제 그 병력들을 이끌고 가지고 그 약탈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투닥투닥 싸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큰 전쟁은 한 60년간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마천의 기록에는 또 그 흉노로 투항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유방의 뭐 친구와 같았던 공신인 그 한왕 신이라는 사람, 진희, 노관 뭐 우리가 그 위만 조서 이야기할 때 위만이 노관의 부하였다고 하잖아요. 노관이 이제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마누라가 실권을 잡았는데 그 마누라가 이제 그 옛날에 유방과 가까웠던 그 신하들을 숙청을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흉노로 이제 도망을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니까 위만도 자기 상관이 사라지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당군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뭐 이제 투항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중황렬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높은 사람은 아니고 그 황관 출신입니다. 근데 머리가 되게 명민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는 뭐 그 사절로 따라가기가 그 공주를 이제 그 시집을 보내는데 흉노로 자기는 가기가 싫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흉노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노 선우의 중요한 참모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한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그들과 이제 논쟁한 기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흉노의 관습과 문화의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로 그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관 한 60년 정도 평화가 유지가 되다가 이 한무제, 뭐 한사군을 또 설치했다라고 우리하고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원한 관계가 있는 이 한무제가 이 흉노를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자기 그 선조인 유방 때 당했던 그 굴욕,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쭉 공납을 바치니까 이거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흉노의 선우를 유인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도, 이 치산 이제 그런 계획도 세웠다가 이제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마업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여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흉노에 대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여러 장군들의 그 이야기들이 열전에 나옵니다. 뭐 제가 그 여기 좀 여러 사람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위청이라든지 이광, 이광리, 곽거병, 장건, 공손호, 이능,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흉노하고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패해가지고 또 항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일가가 또 그 때문에 몰살되기도 하는 뭐 등등 여러 그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하고 우리 한국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사건으로는 그 40여 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그 BC 121년 일입니다. 감숙성 전투. 오늘날의 이제 중국 그 서역에 있는 신장 지역 입구에 있는 감숙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곽거병이라는 그 젊은 장군입니다. 18살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큰 이제 정권을 세웠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뭐 몇 년 있지 않다가 젊어서 죽어요. 요절해요. 근데 자관 이 18살의 젊은이가 장군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흉노의 왕들을 사로잡고 포로도 수만 명이나 그 획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흉노가 천재를 지낼 때 그 세워놨던 그 사용하던 그 금상이 있습니다. 제천 금이라고 이제 그 사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천시에 그 세워놨던 금상을 획득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마천의 기록에 그대로 나오는데, 당시 요 전투에서 붙잡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제 흉노 휴도왕의 그 아들이었던 김일제라는 사람입니다. 김일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무제 때 그 굉장히 그 충성스럽고 하니까 한무제 그 눈에 띄어가지고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또 그 후손들은 그 한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가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세기에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정계가 혼란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김일제 후손들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니까 그 후손들이 아마 그 요동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와가지고 신라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그 김씨 왕가가 이 사람들의 후손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무제가 뭐 그 펼친 이제 그 흉노 정책 중에 하나로는 흉노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서 흉노 뒤쪽에 있는 저 더 서쪽에 그 있는 월지라든지 대하라든지 오손 같은 유목
민족들과 이제 화친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는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이 흉노를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월지, 그 대하, 오손 전부 다 그 인도 유럽계 어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코카서스 인종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관 그 쓰는 말로 볼 때는 그 인도 유럽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사람, 그 역시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이 장건이라는 사람도 이 화친 정책을 위해서 저 멀리 파미르 산맥을 건너서 그 중앙아시아까지 파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중간에 잡혔다가 흉노에 잡혔다가 뭐 한 10몇 년간 그 잡혀 있다가 다시 탈출을 해서 뭐 그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 한무제 때 그런 그 장건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역 지방이 이제 그 개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역 오늘날의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서역이죠. 그쪽에 당시에 그 20몇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이제 중국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국의 적어도 우호적인, 그러니까 흉노에 대해서 그 흉노와 싸우는 이 중국 편을 이제 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관 중국의 그런 외교적 노력이라는 게 이 오늘날의 신장 지역뿐만 아니라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해서 그 여기 이제 오늘날의 그 탈인 분지가 있는 여기 사막이죠. 이 신장 지역 끝에 보면 이제 그 카시가르라고 있습니다. 그 한문으로는 소륵국이라고 하는데, 요 소륵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파미르고원이 나와요. 파미르고원. 세계의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 파미르고원. 그러니까 파미르고원을 넣어보면 바로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이제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스탄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요 지역까지도 이제 대원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월지라든지 이런 쪽까지 그 중국의 그 외교사들들이 가가지고 이 친중국 세력을 이제 부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바로 그 장건이라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도는 제가 이제 그 좀 왜곡된 지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 한무제 때 같은 시기죠. 한무제 때 이제 한나라가 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를 했는데 뭐 나중에 그 한사군 지역이 여기 한반도 북부에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위만조선은 사실은 이제 이 요 아마 요쪽 지역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잘 살펴보면 단군조선이 이제 세 개의 관경으로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번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만 세 나라 중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지역 나라를 번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번조선 지역을 이제 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요쪽 발해만에 연한 그런 지역이었을 텐데 여기는 지도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관 흉노와의 그 전쟁 43년 동안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동원을 했는데 그 결말이 어땠느냐? 흉노 정벌에 실패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죽기 직전에 한무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를 하죠. 흉노 전쟁은 잘못되었고
자기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 몇 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반성이 늦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이후에 그럼 흉노가 어떻게 되느냐? 흉노가 이제 중국의 공격으로서 뭐 이렇게 흉노가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 흉노가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그 두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1세기, BC 1세기 중엽에 있었던 그 분열 1차 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있었던 분열이 2차 분열인데, 그 2차, 1, 2차 분열로서 그 일부가 그 중국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제 서쪽으로 이제 달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달아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 지역을 거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흑해 연안 쪽까지 진출을 한 것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4세기에 훈족으로서 로마 제국에 나타났다. 로마 제국 변경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노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보실 때 하나 그 염두에 두시라고, 이 흉노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 변경 지역에 정착해서 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번병 역할을 한 사람들을 남흉노라고 하는데, 그 남흉노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진나라,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끝이 나고 진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진나라가 이제 그 혼란에 빠지자 유연이라는 흉노의 그 우두머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일종의 영웅입니다. 중국의 학문도 배워가지고 굉장히 유식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말이죠. 생기고 또 잘생기고. 그래서 그 흉노인들의 신망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세우게 그 되었는데, 자기가 그 한나라 유방의 그 유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유씨라고 그 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옛날 한나라하고 달리 한나라하고 이제 헷갈릴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쪽의 한나라 해가지고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 유연의 손장가에 와서 이제 나라 이름을 그 나라가 이제 옛날에 조나라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조나라인데 전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뒤에 또 이 유연의 그 부하였던 성륵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또 나오거든요. 그 나라를 후조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조, 후조 뭐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역사가들은 부르고 있는데, 자관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이 16개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에서는 5오랑캐들이 세운 16국이 지배한 시대다 해가지고 16국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 중국인들의 편견이 가득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 자관 그 진나라가 그 3세기 말 4세기 초에 이제 그 망하면서 그 흉노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흉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이제 선비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선비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라든지 당나라의 왕가는 이 선비족으로부터 나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노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라는 것을 물론 이제 그 시대가 오래 간 건 아닙니다만은 흉노의 시대가 잠시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시간도 뭐 이제 다 되고 했으니까 그 유럽으로 넘어갔던 흉노,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흉노, 서흉노라든지 뭐 이런 그 서쪽으로 간 흉노들이 이게 이제 그 4세기 중엽에 그 흑해 북한에 이제 그 출현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알란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란족이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그 옆에 있는 종족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트족이에요. 게르만족의 그 일파인 고트족. 그래서 이제 고트족이 바로 그 다뉴브강 강변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요새 그 이 시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난민 많이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발칸 그 반도로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 백러시아가 그 비행기로 이 사람들을 실어다가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데려놔가지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고트족 난민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그 몰아닥친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수십만 명이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로마도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나름대로 이제 병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난민들이 와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량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378년에 유명한 그 아드리아노플 싸움이라는 게 벌어져 가지고 황제가 출동했다가 황제가 난민 군대 고트족 난민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갔다가 전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그 불가리아에서 국경을 건너면 바로 그 터키 국경 넘자마자 있는 곳이 아드리아노플이라는 도시인데 자관 그런 그 일도 일어나고 해서 이런 사태로부터 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뉴브강을 건너면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 내로 난입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라인강을 건너서 갈리아로 대거 침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난민 사태를 로마 제국이 충분히 그 능숙하게 해결을 하지 못해요. 사실 이건 뭐 오늘날의 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도 아마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감당하기 힘들겠죠. 수십만 명이 아니라 뭐 이거는 뭐 여러 부족들 다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러한 민족 이동의 대물결이 로마 제국을 그 뒤흔들고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의 일부인 서로마 제국이 이 과정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유럽의 훈 제국이 이 게르마니아 지역, 오늘날의 이제 라인강부터 저 다뉴브강 북쪽에 들어섰던 그 광대한 지역의 게르만족들을 다 정복을 한 게 이 훈족이고, 그 훈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흉노입니다. 이 흉노가 정복을 했는데 그때의 최고 전성기 때의 왕이 유명한 아틸라라는 사람이죠. 아틸라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 유럽인들이 자세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 사서들에서 이제 자세하게 남겨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사절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베푼 연회에도 참석을 하고 선물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 해필이면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긴 기록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프리스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 아틸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틸라가 생각보다는 관대하고 성품이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틸라가 자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뭐 새로 결혼식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급사를 하게 됩니다. 45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틸라가 죽자 그 거대한 훈 제국이 이제 붕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3명,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텐데 자관 적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적자로는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됐다라는 것도 그 서양 사람들 역사책에 그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그 이후에 그 게르만족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사망하고 차남은 또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그 이제 훈 제국을 회복하려고 훈 제국의 이제 그 근거지가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이었습니다. 판노니아라고 했죠. 그 판노니아 지역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전사를 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삼남은 좀 현명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로마 제국 국경 바로 넘어서 그 다니브강 하구에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관 그 훈족의 그 여러 집단들이 그 일부는 이제 흑해 북한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뭐 초원지대를 떠돌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로마 제국 내 용병 집단으로 정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히 또 이 성공한 장군들이 나와요. 그 장군들에 대한 기록도 이 그리스 사가들의 역사책에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뭐 몇 사람 드러났습니다만은 자관 그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이제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오도아 케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면 그 아버지가 훈족의 그 고관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오도아 케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 오도아 케르가 자관 훈족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것도 역시 정도사님 모시고 이제 이탈리아로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라벤나라는 아드리아해 연안에 라벤나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라벤나가 바로 서로마 제국 말기에 이 수도였어요. 로마가 수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여러 유적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오도릭 왕의 궁전, 요거는 이제 고트족 왕의 궁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이 있었던 지역에 이제 그 유명한 성 비탈리 그 성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국 말기에 유명한 그 여성이었던 그 갈라 플라키아라는 사람의 이제 그 영묘가 또 그 라벤나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유물로 되어 있는데요. 모자이크 여자의 모자이크입니다. 아버지가 황제였고 자기 오빠도 황제였고 자기 아들도 황제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쿠트리구르와 우티구르 부족이라고 6세기에 이제 그 흑해 연안에 있었던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도 이제 바로 그 훈제국에 속했던 그러니까 훈족에 속하는 부족입니다. 이 두 부족이 이제 주된 그 훈족의 부족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온 세력이 그 세운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에도 그 훈족의 일부가 내려가서 이제 정복을 한 그 기록도 나오는데요. 제가 뭐 지도에서 뭐 우리가 상당히 그 지도를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과 그 유연 제국 중요한 이제 유목민 세력 제국이었던 유연 제국 사이에 헵달이라고 서양 사람은 헵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백훈족입니다. 백훈족. 이것도 훈족의 일파가 와서 세운 그 나라인데 한 150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김씨 왕가가 그 흉노로부터 내려왔을 것을 시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무왕 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발견이 된 대당 고 김씨 부인 그 비석이죠. 이 비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볼 때, 이 흉노의 그 왕자였던 김일자의 후손이 이 신라로 와서 신라 김씨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진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야, 이 김해 그 가야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북방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그 유물들이 그대로 그 여러 가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그 여러 고분들도 이 북방식 고분이다라는 것을 북방유목민식 고분이라는 걸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그리고 동복, 그죠? 이 아까 이야기했던 동복 같은 게 가야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마 인물상 이것도 이제 가야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래서 여긴 또 이제 신라 이제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가야의 마지막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영왕이라는 사람의 이제 무덤도 저 그 산청이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 북방 민족과 연관이 된 그런 그 이야기가 신라와 이 가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현일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단군 조선의 역사의 출발점과 역사 과정을 이렇게 제대로 모르면 유목 문화의 원류와 탄생, 그리고 국가 경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원정 강독은 한당고기와 후민 정음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인하대 남창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